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방송 먼저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들어보고 가시죠.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공직 후보자 추리에 그 1억 문제 얘기합시다. 오는 대로 언제인가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입니까? 징징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기억 안 하겠습니다. 납니까? 추 후보자 주요 쟁점과 더불어 잠시 후 공수처법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 국회 소식, 일부 정치 TMI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곧바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죽을 길을 내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다면 그건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비례전담 정당인 위성정당 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비례한국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최인식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수사 조직이 개혁의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표결이 잠시 후 6시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막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이 뭐길래 여야는 올 한 해 1년이 지나도록 대치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김인혜 교수,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민 변호사 만나봅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합니다. 정치 TMI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시각이 5시 16분을 넘어서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가 6시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6시에 예정이 돼 있다고 해도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예. 우선 6시로 예정이 돼 있고 한국당이 5시부터 의원총회를 했고요. 예. 5시 반에는 민주당이 의원총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회의 개의 시간이 6시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발의해서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 본회의에 보고됐던 탄핵소추안 법정 처리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5시 40분이 넘어가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후에 열릴 예정이고요.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또 맞물려가지고요. 예. 오후로 잡혔다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선거법 투표할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경호권이 발동되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 그렇게 되는 수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막아서면서 팔꿈치로 가격하는 그 영상이 보도가 되고 예. 헐리우드 액션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결국 이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좀 동물국회 국회가 너무나 폭력적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전술을 또 쓸지 이건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런 동물국회의 모습 오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사실 권은희 이 의원 안 이게
표결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참여하게 된다면 그런 의사 진행 방해의 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위 없이 자리에서 뭐 투표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은희 안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정안이 먼저 표결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을 비롯한 4+1 체제에서 표결산을 잘해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던데 네. 4+1에서도 이탈자가 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권은희 의원 안에 대해서 뭐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 일부 그리고 뭐 이 한국당에서도 11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면서 표계산, 표를 좀 계산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과반이 148명입니다. 예.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참석에, 과반 표결,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자리를 지킨다. 그럼 148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 4+1 전체 의원들을 보면 160명이 넘기 때문에 또 무소속과 다 합쳐가지고 이건 또 문제가 없지만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탈하느냐 예. 이걸 봤을 때 좀 우려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을 잘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한국당이 이 권은희 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넉넉하게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올라간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논란이 많았던 것이 이제 공수처법하고 네. 선거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지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나머지 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관련된 또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또 상정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것도 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공수처법이 표결이 되고 바로 또 검찰 그 검경수사권 관련된 법안을 상정을 한다. 그럼 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는 거죠. 회기 결정도 하고. 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당이 좀 제안을 했는데요.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좀 갖고 또 의장당의 피로가 많이 지금 누적이 돼 있습니다. 예. 원래 의장당이 3명이잖아요. 예. 이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부의장과 그리고 이주영 한국당 부의장이 있고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있는데 이주영 부의장이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시간씩 이 문 국회의장과 그리고 주승용 부의장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봤단 말이죠. 예. 많이 피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그리고 냉각기를 가지는 이유가 또 하나가 지역구 활동이 또 필요해요. 국회의원들은. 예. 연말 연시인데 얼굴을 안 비춘다? 필리버스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오늘 공수법만 표결하고 바로 산회를 했다가 새롭게 1월 3일이나 1월 6일 정도에 임시회를 소집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3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밀려 있죠 지금. 네, 항상 맨 마지막 안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다 처리된 다음에 유치원3법도 차례차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가 넘어가면서 각 당이 총선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먼저 살펴보면 93년생 우리 나이로 27살인 청년 원종건 씨를 2호 영입인사로 영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죠. 민주당이 14년 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방송에 출연해서 화제를 모았던 원종건 씨를 내년 총선 영입인자 2호로 발표를 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6일 발표됐던 이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계 교수에 이어서 감동 스토리로 인재 영입을 좀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이 원종건 씨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지난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 MBC 프로그램에 느낌표에 눈을 떠요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 아마 기억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저도 기억납니다. 네, 거기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습니다. 당시 심장 질환을 안고 태어난 여동생이 스웨덴으로 입양되고 아버지는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인 어머니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던 원 씨의 사연 많은 시청자들을 울렸죠. 방송을 통해 어머니가 각막 기증을 받아 개안 수술한 다음에는 각계 후원 의사를 사양하고 폐지 수집으로 복지시설 기부, 또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사 연결 앱 개발 등 봉사활동과 선행을 펼치며 지내왔습니다. 뭐 상도 여러 개 탔고요. 이 경희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원 씨 현재 한 기업의 홍보팀 소셜 임팩트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 인권과 처우 개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주제로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와 어머니는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나름 노력하며 살았다.
장애를 가진 한 가난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며 살아가기 쉽지 않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많이 고사를 했대요. 20대 청년 이남자라고 부르죠. 20대 남자 이남자 원종훈 씨가 자신이 국회에 간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뭐 민주당의 설득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용기를 얻었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원 씨가 제가 감히 이 땅의 청년을 대표하지 못한다. 다만 공감하고 함께할 뿐이라며 청년과 함께 아파하는 공감의 정치를 통해 나이로 따지는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바꾸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논란 이후로 인재 영입이 활발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끼리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 총선 체제로 돌입할 상황도 아닙니다. 투쟁에 전력하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자유한국당 내년 1월 초 중순 이때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전국에 대략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당을 선거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력을 총동원해 표심 확보에 나선다. 이런 총선 시간표를 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달 초, 그러니까 1월 초에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10일쯤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도적 성향으로 기존의 극우 이미지를 타파하고 계파 색깔이 없는 데다 보수통합까지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지도 높은 인사를 총선 간판이라 할 수 있는 공관위원장을 내세우는 게 그걸로 총선 레이스 시작을 알린다는 방침입니다. 누군지는 잘 떠올리지 않는다. 뭐 기자들끼리 이렇게 얘기 좀 했는데 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을 주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당이 공관명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1호 영입 인사로 발표를 했다가 여론의 직격탄을 맞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재 영입 기준은 국민 공감, 국민 참여, 국민 감동이다. 특히 청년과 여성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인재가 영입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야 간 혹은 후보자와 네.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좀 있었습니까? 예,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제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1억 원 횡령 혐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이 후보자가 그 낙선했을 당시에 1억 원을 그 어떻게 썼냐, 뭐 그 자료를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거 찾아서 오늘까지 내라 뭐 이렇게 또 예. 얘기하는 모습. 거기서 설전이 좀 오갔고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뭐 이 자료를 찾으면 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반박. 그리고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아니 어떻게든 찾아서 빨리 내세요 뭐 이런 식의 윽박 지르는 그런 뭐 고성을 내니까 아니 그거 찾아서 찾으면 찾아서 낼 수 있는 거지. 찾으면 내는 거지. 지금 계속 그렇게 고성 지른다고 해서 추미애 후보자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에게 칭찬을 받는 뭐 끝물에 사회 잘 본다. 이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인사청문회 전에 이 여상규 위원장과 추미애 후보자 또 여야 위원들이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도 훈훈한 분위기. 여상규 위원장이 오늘 본회의 개의와 청문회 끝 시점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정경심 한국당 의원이 후보자가 좋아할 만한 말을 먼저 하시네 허허 이러니까 여상규 위원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어렵고 본회의 개의 시점에 맞춰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그건 위원장 생각이시고 하하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후보자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같은 판사 출신이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상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78년도에 사법고시 20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0회 판사를 역임했고요. 추미애 의원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24회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기자들끼리는 좀 얘기했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1억 논란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 났습니까? 1억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를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냐. 공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수처법을 만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결에도 참여한다는 입장이에요.
위원들과 함께 검찰 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검찰 지휘권 이런 것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내용도 발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감찰권 행사도 뭐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 1억 관련해서는 1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출판비 1억 나중에 다 돌려받아서 심장병재단과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5천만 원씩 기부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렇게 된 거군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자료 내라. 뭐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예, 이건 뭐 해당 기관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요. 받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발표한 취임 후 세 번째 단행한 특별 사면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입니다. 이번에 아마 총선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강원 지역 민주당에 좀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하는 뭐 기대감 이런 게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당원들 사이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 복권이 됐고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또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사면 복권이 돼가지고 글쎄요 뭐 총선에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예. 정치인 사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꽤 많은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국민 대통합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5대 부패 혐의 이거는 안 되지만 최소화해서 공직선거법이나 뭐 이런 정치인 관련해서는 최소한으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 이거를 뭐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 수준이다.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특별 사면된 총 대상자는 5,174명입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 또 최민희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 감옥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사안이 다르다. 뭐 이 감옥에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게 된 이런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정치인들과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면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 기자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죠. 지금 휴가 기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왔어요, 근데 방송에? YTN 이동의 정면 승부를 위해서 옷도 차려입고 달려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휴가지만. 네, 그럼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숫자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네요. 네. 1년 동안 어떻게 소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적어봤어요. 이게 질문에 있길래 주요한 일이 우리 2월 말에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그거 지나자마자 4월 달에 바로 여야 패스트트랙 충돌이 아주 거세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7월 달에 접어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있었고 거대하게 그 반일적인 어떤 불매운동이 있었고 또 8월부터 10월 한 중순까지 바로 이른바 조국 전국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월부터 현재까지 이제 선거법, 공수법 이제 2라운드 최종 대결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게 다사다난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분석도 여러 가지를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유난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이제 과거부터 많이 있었지만 올해 유난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정쟁의 소재로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해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들 또는 분석하는 저희들도 좀 신중해질 필요는 있긴 하고 나아져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좀 논쟁이 이루어진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의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메신저를 비판하라.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여든 야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들이 이제 올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좀 저런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한 해였고 그래서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리얼미터가 여야 통틀어 계속해서 공격받았죠. 그렇습니다. 1년 내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그 높다고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높다고 공격을 받고 양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저는 다른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그 민심은 변하기 때문에 예. 한쪽에만 공격을 받고 한쪽에만 칭찬을 받는 여론조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공정한 조사라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좋고 어떤 때는 또 나쁘고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시면은 최소한 리얼미터나 다른 유수의 여론조사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결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사가 하나 있네요. 2019년 국정 사회 전반을 돌아다 봤을 때 가장 부족했던 점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조사는 되게 캐주얼하고 단순한 조사일 수도 있는데 참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YTN이 의뢰했고요. 지난 27일 날 금요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모유선, 이미글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이게 참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 28%, 정치사회의 대립과 분열이 25%, 경기 침체가 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28%가 이긴 하지만 요 세 개가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 중에서 4명 중 1명씩은 이 개혁, 분열, 경기 침체 요 세 개를 꼽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 정치사회 분열, 경기 침체. 이게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 하면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이런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개 하나로 모아집니다. 한 50% 가깝게 경제 부분으로 그 경제가 지금 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거기 뽑거나 이제 일자리 모아지긴 하는데 지금 보면 세 개가 비슷하게 권력기관 개혁, 그다음에 우리 사회 분열, 그다음에 경기 침체 세 가지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은 이념 성향층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에서는 이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미흡했다.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는 우리 사회 분열이 문제다. 보수층에서는 경기 침체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희한하죠. 우리가 이제 권순정 실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분석하시면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이 성향 따라서 이거 극단화가 많이 심해졌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향마다 분명하게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시하는 부분들이 다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화된 현상들. 극명하게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사가 이제 연말에 한 번씩 하는 조사, 지나가는 조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조사 결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함의점을 준다고 봐요. 예. 근데 어쨌든 권력기관 개혁이 28%로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다라고 1등을 했는데 권력기관 개혁이라면 대표적으로 검찰을 들 수 있겠죠. 그렇죠. 검찰 앞에 원래 그 이제 선택지가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공수처법은 어떻게 보세요? 통과될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지금 선거법 지난번 개정안에서 본회의 통과할 때 찬성이 156명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적이 298명인데 반대가 그때 10명이었고 그래서 156명, 148명이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석이 지금 167명 중에서 그래서 156명에서 지금 몇 명만 빠지게 되면 148명이 안 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무기명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않겠고 그래서 기명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탈표가 지금 바른미래당 등에서 다소 이탈표는 있다 하더라도 148명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일단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 알겠습니다.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도층이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는 게 정치사회 분열입니다. 25%.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아마 국회 상황, 뭐 동물국회네, 식물국회네, 뭐 폭력국회네 이런 게 제일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정치적인 대립에 있어서 피로감을 가장
빨리 느끼는 그 층이 바로 중도층입니다.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회 정치가 아니고 광장 정치 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자세히 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3%포인트 미달한 50%입니다. 49.7%이고요. 부정평가는 46.5%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41.4% 1.5%가 올랐고요. 한국당은 31.4%입니다. 역시 0.5%가 올랐고요. 나머지 정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다 내렸고요. 그리고 무당층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조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러니까 25일 빼고 26일, 27일 4일간 조사를 했고요. 2,51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유선 임의교육이 전화면접 자동응답 활용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인데 그 지난주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 초에 한중일 정상외교의 보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꼽자면은 지난주에 검찰과 여권 간의 대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나를 들면 일단 조국 전 장관 물론 기각되었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검찰이.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이 노무현재단 이사장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검찰이 했다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그 허위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공수처의 통보 조항을 두고 검찰이 공개적인 반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검찰과 정부 여권 간의 대립 지점을 일반 국민들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격화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선거법 통과 과정 속에서 여야의 대립이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 그리고 검찰과 여권의 대립 과정 속에서 나오는 지지층 결집 효과가 저는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보도량이 확대된 이제 한미일 그 정상외교 이 부분이 한중일 정상회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네. 정당 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정당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하고 한국당이 공이 올라서 민주당은 41.4%, 한국당은 31.4%. 그러니까 주차들을 이제 쭉 보시면은 조금의 변동은 있는데 그 격차가 최근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민주당이 40%대를 다시 해보겠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주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를 강하게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패스트트랙 처리 국면에서 이제 군소 정당들보다는 여권의 더불어민주당 또는 야권의 이제 한국당이 어쨌든 1대1로 대립하는 모양새를 이제 장기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에서 이제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그 양당을 중심으로 군소 정당들은 지지가 좀 빠지게 되면서 양당 중심으로 지지층들 이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표결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 그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51대 37 정도로 그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손을 들어준 여론이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작용했을까요? 작용을 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완전히 공감합니다. 일단 둘이 싸우면은 한쪽에서는 저쪽에서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쪽이 왜 오를까 각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각자에게 맞아요. 각자가 결집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도량 자체가 군소정당한테 갈 수가 없고 한국당하고 민주당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군소정당이라든지 무당층은 전부 다 내리거나 감소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수처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하고 선거법에 대한 여론은 조금 이제 약간 결이 다릅니다. 공수처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표결 처리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은 조금 시기에 따라 다르지 있지만 보통 한 10명 중 7명 전후가 찬성을 하는데 반해서 그리고 선거법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표결 처리라든지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거법 처리 그런 부분들은 약간 평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명분의 측면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층 결집할 여지도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단행된 특별사면 청와대는 국민 대통합 차원이고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은 이것이 보면은 뭐 인원수가 워낙 이제 많긴 합니다만은 언론에 주요하게 이제 보도되는 상징적 인사들을 보면 이제 여권에서 2명, 또는 야권에서 이제 또 2명, 그다음에 시민단체나 뭐 노동단체에서 또 이제 1명, 그 김상균 위원장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한 고민이 좀 드러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결정적인 것이 이제 비판의 소재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정치적 중량감 또 상징성 이것들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야권층에서는 이것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일정 부분 형성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또 비례정당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이야기인데. 네. 미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자유한국당 선거법 자체가 꼼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반대쪽에서는 비례한국당 그런 식으로 만들면 자충수가 된다,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련 여론조사도 있죠. 네, 이거는 이제 CBS 의뢰로 이제 지난주 27일 금요일날 조사를 했고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역시 조사 방법은 무유선 이미글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인데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연정은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데 대응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보다 확대할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찬성이 26%가 나왔고요. 반대가 62%입니다. 예. 한 2.5배 정도로 반대가 많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진보라든지 민주 중도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반대가 대다수인데 여기서 한국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이 높긴 하지만 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가 40% 선을 넘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이라든지 TK, PK라든지 보수층이라든지 이쪽에서 쭉 보면은 전부 다 반대가 10명 중에 6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 TK, PK에서도 비례정당에서는 반대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조사 질문에 그냥 비례정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되는 것이 비례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비례위성정당으로 했다면 더 결과가 안 좋았을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알지만 현실적으로 의사 확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현실적 판단을 내려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 어쨌든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과연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식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을 절반 정도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과제를 지금 함께 안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 만들었을 때 의사 확대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기대했던 만큼 가지 않고 좀 제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첨언하자면은 질문에서 한국당을 명시하지 않았고 일부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요. 그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상에는 반대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반대할 텐데 현실화되면 그러면 그때는 지지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일타 할지라도 좀 약간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한 45% 찬성하는 한국당 지지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그 정당 지지로 계산했더니 지금 정당 지지보다 많이 낮긴 낮지만 그걸로 해서 비례정당을 공천을 하고 한국당은 기존에 비례정당 완전히 안 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 기존에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내지 않을 때보다는 또 의석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역풍 가능성 하여튼 존재한다 이 말씀이네요. 존재하죠. 뭐 국민들이 과거 선거를 보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정당이 뭐 득표 확대를 위해서 득표 제고를 위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대중들이 어쨌든 반감적인 투표 행위로 나타났던 경우들이 이제 무수하게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누가 봐도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통과가 본인들의 어쨌든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 충분히 그것도 이해 가는 측면이 있는데 득표 확대를 해서 한 정당이 가짜 위성정당을 또 만들어서 국민 앞에 선을 보인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역풍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대했던 효과는 좀 제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선관위 판단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측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정치 세력들은 하나의 말로서 싸우는데 예. 비례정당을 만드는 측은 두 개의 말로서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선택지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하나씩 있는 선택지보다는 많이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 좀 있어요. 네. 예. 하나만 더 마칩시다. 아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최근 리얼미터가 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을 조사했다고. 이건 다른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건 이제 많이 몇 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던 건데 사실 한국엔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왜냐하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금 조사에서 나온 것을 긍정평가를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 몇 %다. 예. 뭐 40%다. 폭락했다. 뭐 급등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지지하지만 내가 일 못한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은 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일한 것이 아닌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격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공격과 방어 뭐 이런 이제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리얼미터에서 대통령 지지하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것이 국정 수행의 긍정 평가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는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에 높게 나오고 있는 것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지 않은 것은 이런 개인에 대한 이제 정치적 지지 이것이 이제 제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은 끝까지 지지하겠다가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가 예. 무슨 일이 있어도 10명 중 4명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정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의 경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개인의 신뢰가 상당히 일과는 다르게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생방송으로 이따가 저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석을 점거했네. 예. 의장석을 점거했어. 한국당. 예, 의장석 한국당 점거했던 것은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가 따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거법 개정에 맞춰서 비례대표 전담정당을 만들겠다 공언했죠. 선거용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총선이 끝나면 다시 합치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러나 비례한국당이라는 당명이 이미 지난 10월 선관위에 등록이 돼 있어서 당명은 한국당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례한국당이 5인 투표를 노린 꼼수정당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비례한국당 최인식 대표 연결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비례한국당 정식으로 창당을 한 건 아니죠? 지금 창당 준비위원회만 신고가 되어 있고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그 창당을 다 마칠 계획입니다. 절차는 다 끝이 났습니까? 필요한 준비는? 필요한 입당 원서는 이미 다 받았고요. 예. 각 필요한 저기는 다 이제 절차는 다 되는데 그 창당 대회를 지역별로 예. 지금 부산 경남서부터 부산 경남이 9일날 하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대구 경북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충남
이렇게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일까지 창당을 다 마칠 계획인데요. 예. 그 장소 섭외 관계 때문에 지금 예. 확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날짜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으면 창당은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창당은 10일까지 다 되고요. 예. 지역당이 먼저 창당이 돼야 되니까 예. 시도당 창당은 10일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로 제야, 자유우파 진영의 제야 인사들이고요. 예. 단체, 개인 이렇게 돼 있고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보통의 시민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이점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보수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왜 한국당이라는 당명을 선택하셨을까?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에 통일한국당을 했었어요. 통일한국당, 예. 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지역구를 내니까 우파 분열을 했다, 보수 우파 분열을 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논란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예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는 내지 않고 예. 모두가 다 비례만 내겠다 이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 아예 그러면 이름에다 당명에다가 예.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비례한국당으로 하자. 예. 그래서 비례한국당으로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선거법이 이렇게 바뀔 거다 예상하고 만드신 겁니까? 구체적으로 선거법이 어떻게 된다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연동제 이 선거법은 절대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 연동제는 이거는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꾸준히 그동안 반대해왔고요. 예. 반도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동형으로 뭐 우리한테 유불리를 따진 건 아니고요. 예. 원래 그 47석의 병립형 그 비례대표 그걸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지역구에 의원을 냈을 때 보수가 분열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파가 분열하게 되죠, 사실상. 예. 지난번에 성산에서 선거했을 때 그 한 후보가 우리 애국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800여 표를 하는 바람에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불과 그 의미 있는 표는 아니지만 그 표가 결과적으로 단 수도권에서 뭐 불과 몇백 표, 1,2,000표로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보수 분열을 피하고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비례대표만 낸다. 예. 이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비례한국당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면은 함께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한국당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셨습니까? 그 논의는 김재원 정책위 의장님하고 통화는 한번 했고요. 예. 그런 진지한 논의를 그쪽에서 하자고 하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할 수도 있다. 예.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출마하게 되고 비례한국당으로 비례 후보는 우리가 낸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돼야 되죠. 예, 그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손을 잡고 못하겠다 하겠다 이 문제는 아직 어떤 제한이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할 수는 없죠. 혹시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자유한국당과 더 함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조건도 없고요. 예. 우리는 순수한 무슨 뭐 정치를 하던 분들이 아니고 예. 제야 시민사회에 운동하던 분들하고 자유우파의 그 지식인들, 전문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이 현재의 정치가 워낙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니까 예. 지금 광장의 정치로 변했고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중심에 우리 정치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시민들이 그렇다면 이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논의 끝에 나온 것이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냥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비례 후보는 지금 어떻게 준비 다 되셨습니까? 지금 후보는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후보를 내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요. 예.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국민적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미 있는 그런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기존 정당들이 내는 후보가 아닌 그런 방식이 아닌 예. 후보를 선출 과정도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국민들이 모두가 다 예.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일단 비례 한국당을 만드셔서 원내로 진입하려면 정당 투표 3% 이상을 획득하셔야 되는데. 그 3%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럼 목표는 어느 정도라고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목표 몇 %까지 혹은 몇 석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는 목표를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 예. 10% 정도는 득표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후보가 확정되거나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드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비례한국당 최인식 대표였습니다. 이 작가야. 검찰 개혁 핵심 있죠? 공수처 설치 법안. 지금 국회에서 아마 조금 있으면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조만간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이 공수처 설치로 이루어질 것인지 검찰 개혁에 대한 향방 초대 손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쓰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 나왔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인혜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신 김용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예. 자, 오늘 6시부터 본회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이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두 분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저는 뭐 통과되리라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통과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지금 뭐 표결도 찬성표가 충분히 확보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였었고 지난 대선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라고 약속 냈습니다마는 결국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보면 또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일부는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그 공수처에 대한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야권을 탄압하는 또 기구로 흐르지 않느냐. 뭐 이런 크게 보면 두 가지 반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 그 반대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연역을 좀 살펴보면요. 이것이 그 반부패 기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또한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사기구가 계속해서 필요해 왔었죠. 대검 중수부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끊임없이 그 정치 권력에 의한 압력 또는 이를 통한 그 검찰의 야합 등으로 인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를 도입해서 특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특검을 약 13번 정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었죠. 그 이유는 특검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출범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임시적이고 또한 그런 기간에 제한이 있는 한시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그런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996년도부터 이 공수처 또는 공직부패수사처 등으로 인해서 등의 이름으로 이 공수처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고 일종의 이제 국가적 아젠다로 상정이 되어 와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이제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런 이제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그 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대검 중수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검제도가 도입됐고 특검제도의 한계를 또 뛰어넘기 위해서 공수처가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 문제가 됐던 정경유착이나 그런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주로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시겠습니다만은 고 김영삼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친인척 또 자녀들의 비리가 심각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은 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2012년도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그 여야가 모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제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상설특검제 등과 같은 제도를 많이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형태가 지금 이제 모아져서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정부의 힘이 모아져서 이제 공수처로 출범이 되게 되어서 이러한 그런 애초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또 그러한 그 우리나라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은 그러한 옥상옥이다 또는 그런 뭐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저도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공수처법안을 보면은 야당 탄압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올라간 법안 자체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위원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 7명의 위원 중에 야당에서 그 위원을 2명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 아무도 그 처장으로 추천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야당 2표가 매우 중요한 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 탄압용으로 이게 활용될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잘못된 그 우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옥 부분은 사실은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수처의 잘못은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이 아니라 서로 견제와 경쟁 관계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옥상옥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애초에 공수처가 반부패 기구, 반부패 전담 수사기구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검찰 개혁의 요구와 함께 되면서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는 그런 장치로서의 기능을 함께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이제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검찰과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또한 감시하고 또한 이제 서로의 그런 비리 문제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 배분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면 권한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던 검찰의 그런 많은 비리들 그리고 그걸 통한 국민들의 의혹 그리고 또 자기 식구 감싸기와 같은 그런 의혹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의 그 비리가 최근에 그 국정농단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홍만표 그다음에 진경준 스폰서 검사 그다음 벤처 검사 등과 같은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면 좀 더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됨으로써 재발 방지하고 그다음 또 국민들의 의혹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라간 법안의 고위 공직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공무원들과 3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거의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검사들이 있고 고위공직자단들이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이 공수처 법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독소 조항은 어떻게 보세요? 독소 조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통보 조항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검사 25명 정도의 조직이고 수사관 합쳐도 60명, 70명 정도의 조직인데 전국에서 일어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또 조금 더 좁힌다면 검찰 그리고 검사 판사들의 비리 이런 혐의들을 공수처가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인지하기 어렵죠. 그렇죠.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정도는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알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확인되면 통보를 해주는 게 이 법의 취지상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면은 원래 그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여러 수사기관 또는 여러 재판기관에서 서로 관할을 중복으로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할 것인지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인지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할 때 서울에서 할 것인지 대구에서 할 것인지 등등은 따로따로 또 한 번씩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할을 항상 경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이 겹치기 때문에 이럴 때 관할이라는
관할이라는 것은 그 상급기관이 관할의 방향을 결정하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그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온당하고 타당하겠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신속하게 예.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똑같은 이유로 같은 사건이 단독 관할이기도 하고 합의부 관할이라면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합의부가 관할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런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전문적인 수사기관, 상설적이고 전문적이고 노하우가 쌓여져 있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그런 관할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또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그런 사법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3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4부에서 계속해서 이번 공수처 법안에 관한 이야기 또 검찰개혁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둔 것입니다. 청와대는 아무것도 자료 제공도 요구하지 못하고 정보 제공 요구를 못한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예.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병우 같은 사람이 또 들어와서 그 뭐 마음대로 직권을 남용하고 하면 이 조항이 과연 의미가 있는 조항이 될 것이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조항을 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법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한다고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의 의미는 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뭐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운영하는 사람의 또 자질도 또 충분히 높아져야겠죠. 예. 뭐 이런 공수처의 법안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또 보완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검찰이 공수처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또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상호 견제를 통해서 대부분 걸러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야당에서는 또 이 상설 특검 제도 같은 거를 마련해놓고 한 번도 써먹지 못해보고 공수처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하던데 거기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상설 특검 제도는 이게 무용지물 되는 겁니까? 뭐 그것도 무용지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설 특검도 지금 뭐 법에 보면은 결국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상설 특검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운용을 안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요. 오늘 추미애 후보자는 인사권과 감찰권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 개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법률이 개정이 되고 또는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걸 추진하는 것은 역시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공수처 법안이나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즉 다시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단위는 역시 법무부가 되겠죠. 그 법무부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핵심적인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실무의 이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제 상호 협조를 해가면서 현장의 개혁, 실무의 개혁까지를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향후 벌어질 그런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뭐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무부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내규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그 법적 체제를 완비할 수 있는 곳이 역시 그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가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당한 요구나 또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상호간에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되고 또 의견 교환이 되고 또 국민의 의견까지 모아 나갈 때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제대로 또 형성되어서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검찰총장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 다 사표 써버리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대립되는 경우에 그렇게 했었죠. 그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 다 강성이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호흡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그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던 조직이다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의 감독기관인데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대등하거나 혹은 검찰이 조금 더 우월한 기관인 것처럼 사실상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 사무와 관련된 지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물론 거기서 이제 대검이 반발하느냐 아니면 협조를 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한 지 3개월 정도 됐고 권고안이 11개 나왔습니다. 직접 수사 부사 인원을 5인 내로 축소 혹은 정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 배당 기준이 설치. 최근에 나온 권고안이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라.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옴부즈만 제도를 이제 수용해라라는 권고를 최근에 했는데 이게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인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민원 제기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런 그 수사기관의 옴부즈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는데 특이하게 검찰만 빼고 경찰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 개정안들이 올라가 있고 이게 지금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혁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전향적으로 그 입장 변경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용해라라는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 이 말 그대로 권고 아니니까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위원회의 한계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 입밖에 없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그 국민들의 여론을 그 실제 실행하는 법무부나 검찰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 상황 알려드리면요. 국회 본회의가 개의가 됐고요. 의장석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의사진행 발언 김정재 의원 혹은 몇몇 사람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끝이 나면은 투표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식 들어온 대로 알려드리고요. 자, 공수처법은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고 남아있는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입니다.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조금 더 두고 보겠다 시간을 아마 3, 4일 혹은 일주일 정도 두고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 기소권은 검찰에게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던데 교수님 봤을 때 어떻습니까?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 지금 이게 너무나 큰 이제 우리나라 사법체제상의 큰 변화죠. 특히 수사기관을 둘러싼 큰 변화인데 이게 사실은 뭐 오랫동안의 수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세계 보편적인 수사 시스템을 이제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인권 친화적이고 그래서 뭐 어떠한 형태로든 결론은 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결론 나야 될 시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출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보강을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이제 직접 수사권이 좀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이제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마감하고 또한 사건을 독자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 또는 견제책 이런 것들을 또 자체적으로 조금씩 실험해 가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면은 그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은 출범이지만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좀 더 풍부하게 되고 또한 한국 사회에 안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저는 이게 과도기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서 기소를 담당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라라는 게 검찰개혁의 거의 목적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은 직접 수사를 여전히 좀 남겨놓지만 그래도 수사는 경찰이 그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그 과도기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게 공수처법보다는 우리가 지금 공수처법이 눈에 많이
많이 들어오지만 공수처법보다는 더 근본적인 검찰 개혁을 하는 방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2011년도 인터뷰 보니까 검찰이 사실상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가 있는 기구고 이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임기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검사 개인, 검찰총장 개인이야 어찌 그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이라는 것이 하나의 집단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고 그 정책을 또한 뭐 좌초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으로 뭐 그 경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 정책을 좌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변화를 실어내기는 큰 변화를 초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한 뭐 법조 권력을 보더라도 각 개인의 법조인들의 힘은 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했을 때는 이런 뭐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사태도 일어나고 또한 뭐 대법원의 재판도 좌우하는 그런 사법농단 사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개인의 그런 법조에 있는 개개인의 검사들은 힘이 약하지만 조직으로서 또한 하나의 카르텔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집단이 된다면은 그 사회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기소의 문제, 기소 독점, 기소 편의 두 가지 다 갖고 있잖아요. 만일 이번 4+1 협의체 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뭐 기소 독점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은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방법인 거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건 아니고 또 기소 편의주의는 여전히 검찰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기소 편의주의가 정말로 적절한 재량권 행사를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 공수처법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향후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 피의사실 공표 논란 언론이 또 검찰이 빨대를 이용해서 밖으로 흘린다 언론 플레이한다 이 문제 조국 전 장관 조사 때도 계속 불거졌었고 법무부 훈령이 바뀌었다. 청와대에서 공개 경고했는데 지금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법을 없애라. 이거 이 법으로 처벌당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사실은 이제 엄격히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법률적으로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죄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수가 없거든요. 수사 과정도 일종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공무상 비밀 누설 이외에 피해사실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더욱더 피해자들의 인권,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반해 온 것이죠. 아시다시피 수사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또는 장관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수사의 방법은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독재시대의 수사의 방법을 지금 현재와 같은 인권 친화적인 사회, 미래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격 말살적인 수사라든가 괴롭히기 수사 또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그런 수사 등은 엄격히 금지돼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권 친화적인 수사 개혁 또 지금 현재 가장 또 중요한 당면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도 충분히 이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검찰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해사실 공표죄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라는 명백한 또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인권 친화적인 여러 가지 수사 방법들을 좀 개발해서 이걸 적용시키고 현장에 안착시키고 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청취자 의견 하나 볼까요? 0148님. 천상천하 유아 독전의 기구로 변질될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의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는 견제와 경쟁입니다. 경찰과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서로 견제하는 그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잘못하는 것은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견제하고 검찰은 공수처 견제하고 당연하죠. 상호 견제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 기관 자체도 굉장히 이제 적고 검사들 수가 25에서 30명 정도이기 때문에요. 뭐 굉장히 숫자도 적고 관할하고 있는 인적 대상도 고위공직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대상 범죄도 부패라든가 권한남용 범죄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뭐 옥상옥이라든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그런 뭐 나라를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기구로서 활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법안이 상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김정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고 반대로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곧 있으면 아마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일 공수처법 표결이 이루어지고 통과가 된다면은 이 공수처가 언제 출범하게 됩니까? 내년 여름쯤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해야 되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6개월 동안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잘 되는 경우엔 그렇습니다만은 역시 국회 상황이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라는 건이 올라왔고요. 이것은 투표를 통해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고 이것이 부결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고요. 아직 공수처법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